한 이틀 됐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전략 뭐 비축하겠다. 이런 멘트를 올려가지고 막 10%인가 수시간에 올랐다가 그래서 못 산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바로 또 10% 빠졌다가 오늘 새벽에 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지금 굉장히 멘트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영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면 트럼프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 의심하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코인 시장이 성장, 발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그 기대감이 트럼프 행정부 지금 출범하고 나서는 관세 부과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묻혀서 사실 지금 밑에 바닥으로 가 있거든요.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작년이죠. 20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실물 ETF, 코인 ETF들이 발행이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4월 20일에는 비트코인 사반감기가 시작되면서 사반감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2,100만 개 중에서 뭐 93.75%가 발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점프업을 했거든요. 그 한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제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얘기됐던 게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담겠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을 코인 성지로 만들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얘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10만 달러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8만에서 이제 10만 달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코인 다룰 때 제가 비트코인 아마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좀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금 8만에서 10만 달러 일단 기존보다 레벨업된 상태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어떤 이벤트성 얘기가 결국은 박스권 상단으로 잡아두냐 하단으로 잡아두냐 이렇게 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자산으로 담겠다. 뭐 가장 큰 얘기가 지난 뭐 국부펀드가 났었어요. 2월 3일 날. 국부펀드에 아마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방향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SEC죠. 증권거래위원회 수장 게리 캔슬러가 사임한 이후에 폴 애킨스를 지명했는데 아직 상원에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리플의 이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 승인이 안 나오고 있어갖고 지금 대행으로 지금 마크 위에다가 지금 오셔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대행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규제 완화는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처음에 기대감과 달리 일단은 코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 정책적 순위에서 약간 밀려 있기 때문에 그 밀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저 박스권에 잠깐 갇혀 있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관세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또 규제 완화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전략적 자산들이 계속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잊은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이걸 할 거다. 단 순위에 밀려 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 하단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걸 어떤 분은 2만 달러까지 폭락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박스권 안에 당분간은 좀 갇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그러면은 같은 질문을 이번 전략 비축 관련 멘트를 했는데 이게 대표님 말씀대로 좀 관세에 좀 밀렸으니까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금융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패권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도 적정한 강세.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너무 지나친 강세를 싫어하니까 약세론자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쓰여지게 하려면 결국에는 중간에 우리가 링크가 되는 통화가 필요하고 왜냐면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블록을 만들면서 위안화를 계속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네거티브 이슈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계속 도전적인 이제 이슈들도 같이 부각이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 통화의 패권은 어디서 나오냐? 사용 빈도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 써야죠. 네, 빈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비트코인이 어찌 보면은 중국이 사재기라고 있었던 네. 금보다는 더 유용하고 네. 그 회전율이라고 하죠. 사고팔고의 회전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달러를 이 비트코인과 연동시키려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일단은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사실 이제 거시적인 환경의 틀을 보면은 조금 아다리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약간 앞뒤가 맞는 프레임이 거죠?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근데 경기 침체는 지표로 보면 실물의 펀더멘탈 지표, 실제로 실적, 경제 지표의 실적 숫자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들 가계의 소득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빠지냐? 심리 지수가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의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나빠지고 그러면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가 유리할까? 트럼프 입장에서 뭐가 유리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지금 부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돈을 갖다가 안 쓴다고는 했지만 바이든 초기 한 달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의 6천억 달러 이상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 하니까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프레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그러면 다음에 부채를 더 찍어낼 때 누가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정부가 인정을 해야 상업은행도 그걸 살 수 있고 사고팔수로 할 수가 있고 상업은행들이 비단 ETF 이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를 하면서 유동성 상황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채권을 살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더 많아지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면 누가 이익을 보고 안 보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업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고 그 자금이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교두보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꾸 선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선언은 뭐를 의미를 할까? 이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략적 비축 자산이 지금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들의 포트폴리오랑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그냥 제가 이제 이입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이 사재기를 해왔던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사실은 지금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를 국제화하면서 그거를 근본위로 기반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전략에 방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 가격을 폭락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계속 달러 베이스가 아닌 금 베이스로서 뭔가 중앙은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쪽도 방해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을 해놓으면 중앙은행이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면 이제 민간은행, 상업은행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계적인 어떤 기준안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큰 판을 만들기 전에 계속적으로 인지를 시키고 우리 행정당국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행정당국 수장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의회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고 백악관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명령으로 한 번에 그냥 사인해서 비축 자산으로 합니다. 돈 관련은 의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승인이 있어야 채권 발행과 동시에 현금 발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동의를 많이 얻어야 되는 차원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다음 버전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좀 언포멀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왜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굉장히 선언적으로 열심히 설명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시장과 은행들에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고 있다. 할 거다 말씀을 주셨고 그 박사님은 그 상업은행에 지금 몰려 있는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환경이 되고 나올 수 있다면
이제 미국 채권을 많이 사서 금리도 많이 빠질 거라고 계속 주장을 좀 해오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크게 다를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후보 시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오늘 새벽에는 지금 미국 소셜에서는 이거 그 트럼프의 트윗을 이제 합성해서 뭐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리플을 넣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작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또 우호적인 발언이 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도 하나의 뭐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비트코인을 뭐 비트코인 이미 가상자산의 어떤 기축코인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코인 거래소 들어가면은 뭐 원화라든지 현지 통화, 뭐 달러로 이렇게 매매하는 시장이 있고요. 따로 또 비트코인을 갖고 코인을 매수하는 시장이 또 그렇죠. 따로 있거든요. 매매하는 시장이. 그 뭐 비트코인이 시작부터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인의 배분이 전 세계에 일단 뭐 균등하게 뭐 배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뭐 엘살바도르 등 보면 일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기축통화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뭐 이미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하는 것은 뭐 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 보면 특정 소유주의 어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좀 심해지죠. 왜냐하면 뭐 제네시스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50% 이상 가져간 경우가 하다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비탈릭 뷰테린 같은 경우도 최초 이더리움 발행했을 때 33만 개를 가져갔어요. 뭐 지금 뭐 1억 2천만 개가 발행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가격으로 본다면은 부테린이 한 7,3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꼴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리플이라든지 솔라라든지 이더리움, 뭐 그다음에 카르다노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이제 확대시키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하나 전략적 자산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키워주려면 아까 여기서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빈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국가가 자꾸 서포팅을 해주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실물 ETF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알트코인까지 늘려가는 것은 이러한 이미 이해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코인 시장의 규제완을 통해서 시장을 더 확대시키고 미국을 코인 시장의 성지로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타겟을 여기에 같이 녹여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까지 뭐 그 위에 더 많은 뭐 코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인되는 정도다 수준이다 되면 저는 더 이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담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 자산의 수도가 되려면 비트코인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하나 갖고는 안 되죠. 사실. 그러면은 그 알트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박사님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중국이 뭔가 새로 근본위를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가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김을 좀 빼게 할 수 있고 이런 용도가 있다는 걸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알트코인까지 이렇게 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약간 그냥 패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인에 대한 추종자들이 많고 투자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리플까지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송구만적인 기능이 명확히 있으니까 그거는 오케이 한데 이제 카르다노에 대해서 예전에 에이다거든요. 근데 카르다노를 왜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이제 카르다노 창립자가 수학적 계산으로 매스매티컬한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자랑하고 되게 했는데 사실 그 뒤로 플랫폼의 어떤 개선 속도나 제가 이제 뭐 완전히 코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개선의 정도나 아니면은 이 통화의 어떤 우리가 유용한 거, 그러니까 송금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의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 취약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명확히 해주진 않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정확히 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패셔너블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나고 보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발표했을 때 깊이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패션이고
그럼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전략적 비축자산 왜냐하면 금은 올드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금 현선물 가격 그렇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콘탱고가 뭐 백워데이션 뭐 이런 거 발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을 사실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 수요가 별로 없는 거죠. 크니까. 어차피 다 뭐 금이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다 장롱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대체 자산으로서 그 상업은행들의 유동성을 갖다가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턴오버를 좀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명확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깊이 생각해 하면은 이제 자가당착 오류에 빠질 것 같고 나머지 얘기하는 건 다 패션이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너만 얘기를 하니까 좀 소외될 수 있으니까 정치적이나 지지자들에 대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립서비스를 좀 해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대표님이 뭐 하시고 싶은 저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코인 중에서 기축 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라면은 유로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이라든지 파운드가 있어야 달러가 그 기축 통화에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체적인 수단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첫 번째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일단은 발행 그 수량이 2,100만 개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뭐냐면은 만약에 달러라면 트리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에서 역할을 하려면은 전 세계에 달러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다 누구나 다 이제 기축 통화 인정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그러려면은 미국은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행돼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트리핀 딜레마가 되는데 이게 기축 통화의 아이러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냥 비트코인 하나 붙잡고 이것을 기축 코인으로 밀어붙인다. 끝까지 간다. 그럼 2,100만 개 다 발행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가치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끌고 가지만은 일단은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파이가 뭐 질만 좋아진다고 하나 달랑 갖고는 안 되는 거고 파이 전체가 좀 커져야 된다라고 보여야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이 독점하는 시장보다는 이렇게 됐을 경우 코인 시장이 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이 코인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카르다노까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뭐 리플도 사실 뭐 그렇게 아직 뭐 이번에 뭐 물론 이제 규제가 거의 풀리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여기는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얘기된 것은 조금 더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즈를 더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얘기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뭐 비트코인을 혹은 알트코인 일부까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려면 그걸 다 패를 알려주고 사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진짜 살려고 하면 뭔가 좀 흔들어가지고 가격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사는 게 정상 아니고 보통 우리 주식에서 개미 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그럼 코인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뭐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알트코인 얘기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흔들리는 거 뭐 조금씩 사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게 현실적인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박사님께서는 뭐 그냥 큰 틀에서 말고 정말 실무적인 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소릴까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도 한번 흔들어 가지고 그때 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털길에서 굳이 싸게 사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거래적인 어떤 동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카르다노, 리플, 비트코인 사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전량이 전체에 비해서 사실 상당 부분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틀리지만 유동성 비율 자체는 계속 회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20%대, 30% 많아지면 30%대가 되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기대감 있을 때는 더 잠겨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산을 소위 말해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고 팔고가 자유롭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의 어떤 배분 비중에 맞춰서 쉽게 유동화를 시켰다가 다시 재매입을 하거나 이것이 쉬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만약에 전략적 비축 자산을 많이 쌓는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금을 다 팔고 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거의 그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큰, 거의 뭐 이제 사토시 이상의 그러니까 창립자의 이상의 어떤 이제 지분 비중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즉슨 뭐냐면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 비중이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네. 금을 말씀드렸지만 금의 절대 다수를 다 판다기보다는 네. 소규모의 비중을 좀 이쪽으로도 채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작게 이렇게 채우는 것은 뭐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연방 정부가 지금 항상 이제 부채 논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채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는 캠페인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어차피 우리는 신용화폐고 어차피 우리가 승인만 하면은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트럼프 말이 직관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1980년대까지는 의회의 승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례상 예전에 197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도 관련돼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재정이 많이 드니까 이거 재무부에서 의회한테 이거 좀 자금 조달을 좀 해서 철도 산업을 좀 이제 인프라를 깔려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그때부터 좀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는 기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얘기하면 승인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 폐지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의 부채 36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80%는 연방 정부가 쓰고 20%는 예를 들면 메디케어, 우리 이제 기구,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은퇴 퇴직 그 군인들의 펀드, 그 퇴직연금 펀드 뭐 이런 데에서 소위 얘기하면 공적 기구, 연금 기구에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 추측으로는 적어도 유동화를 잘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자산을 쌓아놓으면 적어도 이쪽 공적 연금 기구에서 나가는 자금이라도 사실 이제 부채한도에 다 달았을 때 정부 이제 셧다운 없이 그러면 자금 지급도 그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한군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제한군이 뭐 대단해라고 하지만 미국의 그 제한군인들은 굉장히 추종받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펀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연방정부가 큰 틀에서 매년 짜는 계획을 보면 그 규모를 계속 인플레에 맞춰서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예전에 미국을 어떻게 보면 건립하고 그 이후에 역사를 함께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칭송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금이라도 빨리빨리 회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유동화 갖고만 연방정부를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규모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그 공적연금 기구를 좀 원활하게 하려는 용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비축유라고 하면 이름이 비축이다 보니까 뭐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엄청 사재기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연방 정부의 자금 흐름을 좀 묶어왔던 거여서 약간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용도 목적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또 비트코인이 어쨌든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 건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전하다 보니까 물론 그냥 전망은 전망일 뿐인데 뭐 5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부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이제 대형 은행에서도 이제 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되나요?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1억 조금 넘어가니까 한 5배 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고점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제 전망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아니면 시간이 문제지만 결국은 도달할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스탠다드 차트은행은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아시겠네요. 꼭 이런 얘기를 나오면 꼭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전문 은행들이 있더라고요. 유가도 그때 뭐 갑자기 뭐 120달러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30달러 떨어지고 뭐 금도 마찬가지인데 팔아야 됩니까? 하여튼 그리고 뭐 대형 은행이나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 뭐 이런 데인데 제가 그 심정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쪽 분석하시는 분들이 논리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통화로서의 기축 통화로서의 기능을 한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바로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뭐 이렇게 기간을 잡고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2024년 1년 동안의 명목 GDP죠. 미국의 명목 GDP가 29조 1,678억 달러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눠버리면 궁극적으로 138만 8천 달러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 15억 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세게 나가신 분은 만약에 글로벌 기축통화가 된다 그러면 글로벌 GDP를 모두 커버한다 1년치를. 그러면 555만 5천 달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한 6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20년 안에 뭐 이렇게 바뀐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뭐 달러보다 더 센 기축 통화가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고 금보다 더 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에콰도르가 이제 기축 통화 역할을 좀 하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지금 코인 시장에서 이제 알트코인 같이 보면은 가치 저장이죠. 디지털로 가치 저장 수단이 더 발달됐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러한 교환 가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더 많이 거래가 돼야 그만큼 교환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뭐 교환 가치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지금 뭐 페이먼트 한다고 뭐 10분 걸리니까 뭐 누가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치 저장이죠. 디지털로 가치를 저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갖고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 그렇다면 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은 금도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이 단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고 그것도 뭐 10년이나 지금 40년 동안만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장은 지금 10만 달러 요 앞에서 일단 고점 찍고 계속 8만에서 10만 달러 계속 변동성 있게 본다면은 일단은 그냥 당분간은 10만 달러 변동성에서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알트코인도 전략적 자산을 같이 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코인 중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카르다노, 그다음에 뭐 BNB는 빠졌어요. 리플은 BNB 또 홍콩 애들이니까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한 5개 합치면은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이 거의 95%입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50%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만 해도 20%니까 다 합치면 사실 95%거든요. 근데 결국 뭐 5개 다 집어넣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결국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놓으면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로 갔을 경우에는 과연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10만 달러 뚫고 20만 달러 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진 않다라고 봐요. 포트폴리오 투자가 나왔을 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섯 개수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넣고 나머지 다 죽이겠다 그러면 저는 20만 달러 찬성하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보면은 그냥 파이가 커지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파이 비중은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 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뭐 전망은 전망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너무 그러한 그 이론적으로 그 추론하는 게 너무 저는 약간 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분간 10만 달러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만 근처만 팔았다가 9만 초반에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플레이 이제 추천 한번 주셨고 그럼 지금 전망이 뭐 물론 그곳에서 이제 잘 맞추진 못했다고 말씀 주셨지만 현재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올해 안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 3억 가고 궁극적으로는 뭐 7억 정도 얘기를 하고 아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현재 저 레미안 원베일리 로열동 로열층 국평 한 채랑 가격이 같은 한 60억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전망은 전망입니다만은 박사님께서는 지금 바스켓으로 가면 이거 좀 힘들 것이다는 대표님 말씀에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가격은 사실은 예측이 되게 힘들고 네, 어렵긴 어렵죠. 네, 근데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미래의 성장 기대를 꿈꾸고 파이프라인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바이오 기업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모더나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모더나가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정도면 사실 모더나가 벤처 기업일 때 왜 자꾸 모더나를 얘기하냐면 0.3불 4불짜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규정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자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SEC에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 모더나가 mRNA로 결국에는 백신 연구에 참여를 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0불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몇백 배가 오른 거죠, 사실은. 0.3불짜리가.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건 거품이겠다라는데 결국에 이제 간택이 되어서 사실 그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최고점 이제 매출을 늘리면서 실제로 어닝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 반영이 되면서 600달러 선인가 그때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몇 배죠? 그렇게 되면 몇 천 배가 되는 거죠 지금. 0.3이 600이 됐으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격은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묻으면 못할 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격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어떤 자산이든 항상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은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을 충분히 편입을 하고 거기에 중심 암호화폐로서 쓰여진다라는 부분은 외재적 요인이죠. 근데 이제 내재적 요인이 필요한 것인데 그 내재적 요인은 오히려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리플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상징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이 과거에 SEC에서 계속 소송을 당하면서 송금안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리플이 처음 출시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은행환 업무를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환전과 송금을 한꺼번에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제도권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연동돼서 리플 이제 재단에서는 자신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범용적으로 쓰여지겠다. 그럼 이쪽의 시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리플도 너무 빨리 올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쉬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리레이팅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은 할 텐데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폭발적 상승 전망보다 리플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정책이 나오는 시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 메리트, 가격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적 비축 자산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도 전략적 비축 통화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사고 팔고가 항상 리밸런싱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사지만은 않는다. 사고도 팔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의 레벨업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쉬었다가 레벨업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이틀 동안 10% 올랐다 10% 빠졌던 게 약간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기대감이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고 했던 게 트럼프가 이제 비축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멘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좀 실현하는 물량도 나와서 결국 변동성을 좀 만든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또 원점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 비축 자산 하면 비트코인은 원래 탈중화 하려고 나온 건데 결국 중화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만 얘기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스테이블 코인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어찌됐든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담보 자산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이라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 아닌 뭐 정황 같은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표님 먼저 답을 좀 주신다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좀 논쟁의 중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 그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좀 뭐랄까 이제 목에 가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발행해 놓고 이거 1달러라고 교환을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통화 정책을 쓸 때 그러면 코인까지 다 그러면 합산을 해서 통화 정책을 쓰죠. 그걸 쓰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중앙화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들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꼭 보면은 해외 북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달러에 접근이 못하는 국가들이라든지 테러 단체들이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이제 그 코인 비트코인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대법이거든요. 발행해서 그 돈 갖다가 결국 국채 사잖아요. 국채 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을 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 보면은 그냥 돈을 빌려다가 내가 투자해갖고 그럼 뭐 저기 보험사에 자산운용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돼 보면은 사실 기업들 특히 메타라든지 빅테크들은 이것을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 시장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양쪽에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사실 메타가 리브라를 발행하려다 2019년도에 사실은 뭐 말이 이제 의회에서 공청회에서 이게 이제 저지가 당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그때 연준이 엄청나게 그 기분 나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얘기가 될지 특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연준과 했던 관계까지 감안하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 이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뭐 많은 코인들이 있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쪽은 좀 논쟁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국내선 이미 권대영 대표가 테러 갖고 이미 똑같이 사고를 쳤잖아요. 이미요. 국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보셨잖아요.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 사실 가장 큰 논쟁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럼 박사님께서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제 미국의 과거 관점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달러 CBDC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건 뭐냐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미 20년 정도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 페드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 이제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미국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디지털 달러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나 G7 같은 경우 그 국가 파일럿 이제 베타 테스트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미 일정 정도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이제 계획도가 중요한 시점인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맹점을 찍은 게 그것의 이점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근데 개인의 익명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왜냐하면 발행한 자가 다 모든 키를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이제 트랜잭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달러를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하나 갖고 있다가 밤에 이제 띵동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금 추적이 바로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결제를 했다, 쇼핑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추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맹점에서 이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대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하려다가 이것에 맹점이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기준이 이미 형성돼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략적 비축 자산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하고 현금이나 이제 채권을 받을 때 많이 보유를 했다가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그들의 부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채는 규모는 똑같을 겁니다. 총액은. 근데 이제 이쪽 물에 있느냐, 이쪽 컵에 담겨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가면서 현금 부채를 녹여가는 방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여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에 더 활용도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0억 단위 기조 때문에 비축 자산 뭐 이런 것들만 주목받고 있는데 기대감은 또 사실 좀 있으니까 가격은 10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봐달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의외로 앞으로 또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